신혼 첫날 밤,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아직 입은 채로 우리 침실에서 빨갛게 깜빡이는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치한 범인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바로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 강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치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고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저는 그의 온 가족을 치욕 속에 무너뜨렸습니다. 제게 용서를 빌도록 말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밤은 깊어갔지만 새 신부인 제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혼방은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수백 명의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저와 민준 씨의 결혼식이 열렸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방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모든 디테일에서 섬세함과 호화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얀 장미가 방 안 곳곳에 꽂혀 달콤하고 매혹적인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은은한 노란 조명이 새하얀 침대 시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풍경은 본래 달콤한 새 출발, 모든 여성이 꿈꾸는 동화 같은 꿈의 시작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몇 시간 전 민준 씨의 손을 잡고 예식장에 들어서던 제 모습, 거울 속 반짝이는 눈과 환한 미소를 가진 여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멋진 턱시도를 입은 민준 씨가 저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빛에는 이 세상 모든 다정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 곁에 와줘서 고마워, 지혜야. 이제부터 세상의 모든 비바람은 내가 다 막아줄게. 그 말과 그 눈빛에 제 심장은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첫 줄에 앉아 계시던 저희 부모님은 행복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인자하고 복스러운 인상의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님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 집에 딸이 하나 더 생겼구나. 나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하고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거라.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서둘러 벗고 민준 씨가 준비해둔 부드러운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축하해준 친한 친구 몇 명에게 인사를 하고 와야 한다며 저보고 먼저 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둘만의 첫 순간을 기다리며 마음은 여전히 설레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손가락으로 장미꽃잎을 부드럽게 스치고 행복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우연히 천장 모서리, 바로 우리 침대 위에 있는 작고 붉은 점에 멈췄습니다. 그 점은 끈질기고 냉정하게,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화재 경보기의 표시등이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붉은 점은 일반적인 표시등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이 은밀하게 관찰하듯 의도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지쳐서 헛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침대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것은 화재 경보기 덮개 안에 아주 정교하게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 렌즈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멎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입가에 번졌던 행복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극한의 공포가 대신 들어찼습니다. 카메라? 왜 신혼방에 카메라가 있는 거지? 누가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한 걸까? 호텔의 변태 직원? 아니면 우리를 해치려는 누군가의 음모? 수만 가지 끔찍한 질문과 가설이 폭풍처럼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신성해야 할 밤, 제가 그토록 고대하고 꿈꿔왔던 순간이 지금 더러운 무형의 눈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역겨웠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모욕 앞에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쓰러지지 않으려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고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고 당장 이 방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 제 아내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침착해야 해. 지금 소란을 피우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그 숨어있는 범인은 변명하고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벌게 될 거야. 나는 그놈을 찾아내야만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전면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빌어먹을 붉은 점을 향해 줌을 당겼습니다. 맞았습니다.
차갑고 검은 렌즈가 저를, 우리의 침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오후의 기억 하나가 문득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와 민준 씨가 막 체크인을 했을 때 민준 씨가 의자 위로 올라가 화재 경보기가 좀 헐거운 것 같다며 안전을 위해 조금 손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가 꼼꼼하다며 웃으며 칭찬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몇 분간 무언가를 만지작거렸고 손에는 작고 검은 물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완전히 믿었기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여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당신이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강민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 영혼을 맹세했던 바로 그 사람.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고통과 배신감은 방금 전의 역겨움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눈물이 더는 참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동화 같은 꿈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화려했던 신혼방은 차가운 함정으로 변했고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그 함정을 판 장본인이었습니다. 눈물은 뜨겁고 쓰라리게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발밑에 부드러운 카펫조차 제 온몸을 파고드는 싸늘함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제 등은 침대 프레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모든 행복과 희망을 담아 바라보던 우리의 신혼 침대. 이제 그것은 제 눈앞에 혐오스러운 무대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 아래에서 행복이라는 연극이 곧 상연될 것이고 비극적이게도 그 연극의 연출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민준 씨가 제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소란을 피운다면 그는 수천 가지 이유를 대며 부인할 것이고 저를 의심 많고 망상에 사로잡힌 아내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진실은 그의 변명 아래 묻히고 제 마음에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평정을 되찾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일어나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마스카라가 살짝 번진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질러 혼란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고 행복한 신부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 연극은 당신이 시작했으니 이제 당신과 함께 연기해주겠어? 과연 누가 이 연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지 보자고. 바로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왔고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그 익숙하고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는 뒤에서 다가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따뜻했습니다. 왜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먼저 자고 있으라고 했잖아.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 넋을 잃고 있었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움찔했습니다. 저는 돌아보며 굳어버린 얼굴 근육으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기다렸어요.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와요.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처음 만났던 날처럼 제 심장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미소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더 꽉 껴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바보 같긴. 우리의 행복은 이제부터 평생 계속될 거야. 오늘 밤은 그저 시작일 뿐이라고. 시작. 그 두 글자가 조롱처럼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이제 겨우 시작이지. 거짓과 배신의 시작.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은 순진하게 반짝이는 척했습니다. 민준 씨, 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자기야? 그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순진하게 궁금해하는 소녀처럼 머뭇거리는 척했습니다. 저기 천장에 있는 화재 경보기에서 계속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조금 무서워서요. 저는 카메라가 있는 바로 그 천장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아주 짧은 순간 민준 씨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살짝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주 빨랐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안심시키는 미소로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그가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본 후 다시 저를 보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 그거 괜찮아. 자기야. 그거 내가 추가로 설치한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인정했지만 왜 이렇게 쉽게?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추가로 설치했다고요? 뭐요? 민준 씨는 자신감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는 아주 자연스러운 말투로 설명했습니다. 마치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는 듯이. 그냥 작은 미니 카메라 하나 설치했어. 오늘 밤 우리 둘만의 가장 자연스러운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서. 알잖아. 사진작가들은 우리가 연기하는 모습만 찍을 수 있잖아. 나는 우리 둘만 있을 때의 진짜 미소, 진짜 눈빛, 진솔한 말들을 간직하고 싶었어. 나중에 늙어서 다시 보면 정말 재미있을 거야. 그는 유창하고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그 설명, 몇 시간 전에 저였다면 아마 믿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의 로맨틱함에 감동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저를 역겹게 할 뿐이었습니다. 순간을 기록한다고? 어떤 변태가 아내와의 침실 위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순간을 기록한단 말인가? 이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극도의 무례함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자기 영화 속의 배우? 저는 가슴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히고 그의 가슴을 가볍게 치는 척했습니다. 어머,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저 부끄럽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제가 이상한 행동이라도 했으면 어떡해요? 민준 씨가 크게 웃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을 보고 안도하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아내는 언제나 예쁘지. 걱정 마. 가장 아름다운 순간만 간직할 테니까.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알았지? 비밀.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 분노에 찬 눈빛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울분이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의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규칙적이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저를 이렇게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녹음도 돼요? 저는 갓 결혼한 새색시가 부끄러워하듯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전부 듣고 싶은 걸. 그는 달콤하다 못해 가식적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녹음. 그렇다면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 방 안의 모든 말, 모든 소리까지 기록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계획.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저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로맨틱한 거짓말 뒤에는 분명 다른 목적, 제가 아직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어두운 목적이 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민준 씨의 눈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허점이라도, 조금의 진실이라도 찾아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완벽하게 연기된 다정함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는데 너무나 능숙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하지만 정말 당신만 보는 거라고 약속해야 해요. 약속할게. 나만 볼게. 그는 맹세하는 신용을 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제 신혼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다정했고 여전히 달콤했으며 여전히 제 눈에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에 안긴 저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느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결혼은 한편의 연극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제가 배우인지 아니면 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는 어쩔 수 없는 관객인지 알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두려워도 저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 진실이 저를 산산조각 낼지라도 말입니다. 이 연극, 저는 계속해서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만의 각본으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척 옆에서 규칙적으로 숨을 쉬는 민준 씨의 숨소리를 듣고 천장에서 내려다보는 보이지 않는 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몸을 뒤척이며 제게 살짝 닿을 때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혐오감과 고통이 뒤섞인 감정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온 마음과 몸을 바쳤던 이 남자가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평온한 얼굴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나 가책의 흔적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결에서조차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팔을 제 몸에서 치우고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깨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카메라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을 간직하고 싶다는 그의 거짓말은 순진한 신부는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더는 저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저 메모리 카드 안에는 무언가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진짜 목적에 대한 단서, 어떤 흔적이라도 말입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올라갈 만한 의자를 찾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라도 민준 씨를 깨울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화장대 의자를 화재 경보기 아래에 놓은 뒤 살며시 올라갔습니다. 플라스틱 덮개에 손을 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덮개를 열자 예상대로 그 안에는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는 초소형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마이크로 SD 카드를 뽑았습니다. 여기 있었어. 첫 번째 증거. 저는 서둘러 화재 경보기 덮개를 원래대로 닫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친 후 저는 의자에서 내려와 원래 자리에 갖다 놓고 목욕 가운 주머니 깊숙이 메모리 카드를 숨겼습니다. 모든 행동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마치 한 세기 동안의 긴장을 겪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작은 메모리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제 손 안에서 뜨거웠습니다. 마치 제 결혼 생활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불꽃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리더기가 없었습니다. 적절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을 설쳐 퀭한 눈, 초췌한 얼굴. 어제 빛나고 행복했던 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 민준 씨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인사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아침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어젯밤에 피곤했을 텐데.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래 일찍 일어나요. 당신은 잘 잤어요? 응, 아주 잘 잤어. 네가 옆에 있으니 어떤 잠도 꿀잠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다가와 저를 안고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평범한 척 애썼습니다. 그가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제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우리는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우리의 보금자리가 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그가 함께 고르고 함께 꾸몄던 교회의 예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의 동생인 유라 씨는 어딘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왔니? 다들 한참 기다렸잖니? 어젯밤은 즐거웠고? 최미숙 여사님은 아주 자연스러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유라 씨는 제게 다가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언니, 피곤해 보이네. 너무 행복해서 그런가? 유라 씨의 말에 저는 살짝 뜨끔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범한 장난 같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캐묻는 듯한 은밀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먼저 방에 가서 쉬겠다고 말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집에 있는 우리 침실도 아늑하게 새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감상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유일한 일은 그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잠근 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제 노트북에는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넣었습니다. 화면에는 장치가 인식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클릭했습니다. 폴더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파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가 전부 지워버린 걸까? 아니면 그 카메라는 그냥 가짜 모형, 병적인 장난이었을까? 아니, 그럴 리 없어. 나는 빨간불이 깜빡이는 것을 봤어. 분명 작동하고 있었다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그가 지웠다면 어쩌면 복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기술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지만 지금 제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할까? 아니, 걱정하시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 결혼식에서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깨트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 씨였습니다. 새언니, 어머니가 점심 드시래요. 금방 나갈게.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끄고 메모리 카드를 숨겼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 자리에서 저는 몰래 모두를 관찰하려 했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세심한 남편인 척 때때로 제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은 계속해서 결혼식과 하객들에 대해 물으며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그녀와 유라 씨가 서로 이상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알아챌 수 없는 은밀한 윙크. 그리고 그들은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평가하고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설마 이 일에 민준 씨 혼자만 관련된 게 아닐까? 설마 그의 온 가족이...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은 너무나 끔찍했지만 그들의 눈빛과 행동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최미숙 여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등 뒤에 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말하렴. 마음에 담아두고 병 만들지 말고.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그 말 속에서 은밀한 경고를 느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그녀가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과 모두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최미숙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럼 다행이구나.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신뢰와 정직이란다. 명심하렴. 신뢰와 정직. 그 두 단어가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명심할게요. 최미숙 여사님이 돌아설 때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일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음모였고 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오직 그 아이만이 저 텅 빈 메모리 카드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개인적인 물건을 사러 나간다는 핑계를 대고 수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민준 씨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심지어 제게 카드를 주며 말했습니다. 아끼지 말고 마음껏 쇼핑해. 그의 관대함은 이제 저를 더욱 역겹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전원주택 단지를 빠져나왔지만 백화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수진이가 자주 만나던 단골 카페로 곧장 향했습니다. 제3자가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나누기에 충분히 조용하고 은밀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로 똑똑하고 예리하며 특히 정보기술에 매우 능통한 아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손을 흔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새 신부가 벌써 남편 몰래 친구랑 데이트하는 거야? 결혼 생활은 어때? 꿈꾸던 그대로야. 그녀의 미소에 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류케이타오. 그래, 한때는 꿈이었지. 하지만 단 하룻밤 만에 악몽으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제 심각한 표정을 보자 수진이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메모리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그렇게 표정이 심각해? 지혜야, 무슨 일 있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수진아, 내 도움이 필요해. 이 일은 정말 심각한 일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어? 수진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비밀스럽게 구는 거야?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깜빡이던 붉은 점, 숨겨진 카메라, 민준 씨의 거짓말,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이상한 눈빛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하는 내내 턱이 덜덜 떨렸고 어젯밤부터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수진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테이블을 가볍게 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친 자식. 세상에 어떻게 그런 병적인 인간이 다 있어? 신혼방에 카메라를 설치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안다고? 맙소사, 이지혜. 너 늑대 소굴에 시집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메모리 카드는 빼냈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어. 아마 내가 빼내기 전에 민준 씨가 다 지운 것 같아.
수진이는 메모리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지웠으면 뭐 어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잊었어? 데이터는 일단 카드에 기록되면 삭제하거나 포맷했더라도 덮어쓰기 전까지는 복구할 가능성이 있어. 이걸 나한테 줘봐. 그녀는 가방에서 얇은 노트북과 작은 카드 리더기를 꺼내 연결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고 전문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어와 복잡한 창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고도의 집중력으로 묵묵히 작업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언가를 찾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약 30분 후 수진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까다로운데 그 자식이 그냥 삭제한 게 아니라 전문 삭제 프로그램을 썼어. 흔적이 많이 파괴됐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그녀는 다시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고 화면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시간은 무겁게 흘러갔고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멈추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상은 복구 못했어. 너무 철저하게 지웠어. 아마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 같아. 그녀는 말을 멈추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 찾았어. 아주 작은 오디오 데이터 조각이야. 겨우 몇 초짜리. 아마 삭제 후 남은 찌꺼기 파일인 것 같아. 오디오? 들어봐. 수진이는 이어폰을 꽂고 한쪽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속에 아주 작고 불분명한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재생하며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잘 들렸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와 아주 익숙한 다른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될 거예요. 쟤는 아무것도 눈치 못 챌 거예요. 그건 민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실수 없이 잘 처리하거라.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제 심장에 망치가 내려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성의 목소리, 틀림없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계획대로. 그렇다면 민준 씨의 거짓말은 더 큰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바로 그 배후이거나 최소한 공범이었습니다. 제 의심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저를 겨냥한 그들 가족 전체의 조직적인 음모였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녹음은 겨우 몇 초에 불과했지만 제 가장 끔찍했던 모든 두려움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이어폰을 빼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누구 목소리인지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야.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이건 강민준 혼자만의 변태적인 행동이 아니야. 이건 그 가족 전체가 파놓은 함정이라고. 하지만 무슨 계획? 도대체 왜 너한테 그런 짓을 하는 건데? 너 이제 막 결혼했잖아. 그것이 바로 저를 괴롭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지? 저는 아름답고 좋은 직업을 가졌으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의 가족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설마 단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 그렇게 단순할 리 없었습니다.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 분명 더 깊은 목적, 제가 아직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모르겠어, 수진아. 정말 모르겠어. 저는 테이블에 머리를 밟고 극도의 무력감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수진이가 제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알았어, 진정해. 적어도 이제 첫 번째 증거는 확보했잖아. 그들의 계획이 뭔지는 명확히 말해주지 않지만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너를 해치려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건 증명할 수 있어. 이거 잘 간직해. 그녀는 그 오디오 파일을 작은 USB에 복사해서 제게 주었습니다. 이거 잘 숨겨둬. 컴퓨터나 핸드폰에 두지 말고.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조심해야 해. 너 지금 사람의 탈을 쓴 늑대물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지혜야. 저는 USB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전해졌습니다. 그래, 나는 늑대무리와 함께 살고 있었고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나 자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결혼 전의 날들, 최미숙 여사님과의 만남, 그녀가 무심코 던졌던 말들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단서는 처음부터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제가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늦은 오후, 저는 무거운 생각에 잠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가 복구해준 짧은 녹음 파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될 거예요. 계획? 도대체 무슨 계획이란 말인가? 왜 그 모자는 신혼 첫날 밤에 자신의 며느리이자 아내에게 함정을 파야만 했을까? 저는 집에 들어서며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었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최미숙 여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쇼핑은 즐거웠니? 뭐 많이 샀어? 저는 위장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쇼핑백 몇 개를 들어 보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냥 몇 가지 좀 샀어요. 민준 씨가 일어나 제 가방을 받아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 피곤하겠다. 방에 올라가서 쉬어. 저녁은 엄마랑 내가 알아서 할게. 이 가식적인 관심이 저를 역겹게 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저는 차가운 문의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기력이 소진된 기분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인 긴장과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미소와 모든 말이 연극의 일부일 수 있는 집에서 사는 것. 그것은 차라리 얼굴을 드러낸 적과 마주하는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저는 방의 어둠 속에 앉아 기억의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민준 씨를 만나고 사랑했던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세부사항, 모든 조각들을 되짚어보며 해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저는 공동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세련된 외모와 지적이고 유머러스한 말솜씨로 즉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돈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책과 여행,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채롭고 흥미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연스럽고 낭만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놀라게 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아무 날도 아닌 날의 꽃다발부터 비밀리에 계획된 먼 곳으로의 여행까지. 그는 저를 아껴주고 존중했으며 항상 제 모든 결정을 듣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저는 진정한 제 자신이 될 수 있었고 소중히 여겨지고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바로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무르익었을 때 민준 씨는 저를 집에 데려가 가족에게 소개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그 웅장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인상 깊게 한 것은 그의 어머니, 최미숙 여사님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흔히 듣던 이야기 속에 까다롭고 깐깐한 시어머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매우 환하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첫 식사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최미숙 여사님은 제 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아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우리 지혜 아가씨는 어쩜 이렇게 예쁘고 예의도 바르니. 우리 민준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네. 집처럼 편하게 생각해. 아무것도 어려워하지 말고. 그녀의 따뜻한 말은 제 안의 모든 걱정과 어색함을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뿐만 아니라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까지 얻게 되어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인 강병철 씨는 말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아내의 말에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동생 유라 씨는 아가씨 특유의 도도함이 조금 있었지만 저를 그다지 불편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좋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다시 꿰어 맞춰보니 무심코 던진 것처럼 보였던 몇 가지 세부 사항과 질문들이 결코 단순하지 않은 목적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몇 번의 대화에서 최미숙 여사님은 제 직업과 가족에 대해 자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비 시어머니의 평범한 관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네, 직업은 수입이 꽤 좋겠다? 외국계 회사에서 일한다며?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안정적인 편이에요. 제 자신을 책임지고 조금 저축할 정도는 돼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요즘 여자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가치가 있는 거야. 그녀는 칭찬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내 부모님은 시골에서 뭘 하시니? 두 분 다 건강하시고? 네,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으로 은퇴하셨어요. 건강하시고 지금은 집에서 텃밭 가꾸시면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러시구나.
그럼 시골집은 넓니? 부모님 연금도 받으시니 먹고 살만은 하시겠네? 그때 저는 그녀의 질문이 조금 호기심이 많다고만 생각했을 뿐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시골집과 작은 텃밭, 부모님의 소박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모든 정보가 그녀에 의해 조용히 기록되고 평가되고 계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 번은 저와 그녀 단둘이 집에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민준 씨의 사업 실패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너무 순하고 착해서 탈이야. 사업하다가 사람들한테 사기도 잘 당하고 몇 년 전에는 친구들이랑 동업해서 크게 투자했다가 홀라당 망해서 수천만 원을 날렸지 뭐니. 우리 부부가 나서서 해결해줬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녀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처럼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민준 씨가 너무 안쓰러워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네, 그래도 다 지난 일이잖아요. 지금은 민준 씨도 다시 안정됐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단순한 한탄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는 제 반응을 떠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남자친구가 실패했다는 말을 듣고 실망할 속물적인 여자인지 아닌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그녀는 그녀의 가족이 민준 씨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으며 나중에 아내가 될 저 역시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제 머릿속에 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붉은 깃발들, 그 의심스러운 신호들은 여러 번 나타났지만 저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왜냐고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제 눈을 멀게 했습니다. 약간의 의심이 스며들 때마다 민준 씨는 다정함과 달콤한 말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시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항상 제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집안일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엄마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니 분명 너도 그렇게 사랑해 주실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최미숙 여사님의 인자한 미소를 믿었고 민준 씨의 완벽한 사랑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잘하고 진심으로 대하면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들의 표적이 된 한 마리의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 인간적인 면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재산과 돈에 관련된 어떤 목적 때문에 저에게 접근하고 저를 알아보고 저를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두 어깨를 감싸 안았고 싸늘한 기운이 저를 덮쳤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결혼은 사랑의 결합이 아니라 교활한 계산이 가득한 거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스판에서 저는 한낱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가 단지 돈이라면 왜 카메라까지 설치해야 했을까? 왜 저를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해야 했을까? 분명 다른 이유. 제가 아직 건드리지 못한 더 크고 어두운 비밀이 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말과 행동을 곱씹을수록 불안감은 더욱 강렬하게 솟구쳤습니다. 만약 그들이 신혼방에 카메라를 숨길 수 있었다면 이 집의 다른 곳에도 감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 생각은 독사처럼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저를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행동과 말이 몰래 기록될 수 있는 공간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기다렸고 다음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은 부녀회 모임에 가셨고 유라 씨는 친구와 쇼핑하러 나갔습니다. 민준 씨도 일찍 출근해서 넓은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가장 자주 모이는 것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모든 구석구석과 물건들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올려다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대형 TV 뒤쪽을 확인했지만 복잡한 전선들 뿐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소파 바로 맞은편 벽에 걸린 풍경화에 멈췄습니다. 그림은 매우 아름다웠지만 제 주위를 끈 작은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냥 액자의 작은 흠집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거실 전체를 관찰하기에 너무나 완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림 뒤 벽에 뚫린 작은 구멍 안에는 또 다른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무선신호 송신기에 연결된 초소형 피놀 카메라였습니다.
결국 저와 민준 씨, 그리고 거실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 모든 대화와 행동이 그 카메라의 시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와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감시실로 만들었고 제가 바로 그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그림을 제자리에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제 서재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장과 책상을 확인하던 중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두꺼운 사전 뒤에 숨겨진 미니 녹음기였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만큼 작았지만 그 녹음 성능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혼자 일할 때, 사적인 전화를 할 때조차 그들은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고 체계적인 사생활 침해였습니다. 그들은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제 약점을 잡기 위해서? 저를 통제할 어떤 빌미를 찾기 위해서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의 두려움은 점차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모든 수납장과 기기를 확인하던 중 저는 상상도 못한 곳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식탁 밑에 교묘하게 위장되어 부착된 또 다른 도청 장치였습니다. 작고 검은색이라 식탁의 나무색과 거의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식사 시간의 사소한 대화, 제 한숨 소리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부엌 한가운데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공포 스릴러 영화 속에 들어와 있고 제가 바로 그 희생자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던 이 집은 이제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자눈과 귀로 둘러싸인 감옥. 모든 구석에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음모의 그물에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그들이 제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계획이 바뀌거나 발뺌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두어야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할 것입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재 경보기 안에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친구에게 전화하는 척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나랑 커피 마시러 가자. 요즘 집에만 있으니 좀 심심하네. 저는 명랑하고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친구의 대답을 듣는 것처럼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알았어. 아, 그리고 너한테 할 재밌는 얘기가 있어.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정말 이해심이 많으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 먹을 아침밥을 차려주신다니까. 남편은 나를 너무 아껴주고 나 정말 행운아인 것 같아. 수진아,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듣도록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그들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행복에 빠져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경계를 늦추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통화 후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연극은 너무나 피곤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제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배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침묵하는 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 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자문했습니다. 침실의 카메라, 그림 뒤의 카메라, 서재의 녹음기, 식탁 밑의 도청 장치.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까? 누가 그 영상과 소리를 감시하고 있을까? 민준 씨와 최미숙 여사님뿐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그들이 저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완벽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에 대한 지식과 신중한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사업을 하는 민준 씨는 조금 알 수도 있겠지만 이런 네트워크 전체를 구축할 능력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이 모든 것 뒤에는 다른 주모자, 배우의 두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일까? 시아버지인 강병철 씨는 너무 온순하고 순종적으로 보였습니다. 시누이 유라 씨는 경솔하고 충동적이라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누가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해답 없는 질문. 저는 마치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더 복잡하고 위험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의 끝에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진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더 이상 저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참히 짓밟고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의 순수함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여전히 행복에 겨워하는 새며느리 이지혜였습니다. 항상 웃고 순종적이며 조금의 의심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관찰하고 분석하며 그들의 완벽한 연극 속에 작은 균열이라도 찾아 헤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모든 말이 도청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시댁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아낌을 받는지 늘어놓았습니다. 거실, 카메라가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바로 그곳에서 최미숙 여사님과 민준 씨에 대한 칭찬을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세요. 집안일은 뭐든 당신이 다 하시려고 해요. 제가 피곤할까 봐서요.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퇴근하면 아내 곁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저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엄마.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무해하며 그들이 베푼 가짜 행복에 눈이 멀었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은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최미숙 여사님과 유라 씨는 저에 대한 경계를 조금 푼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먹잇감이 완전히 덫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계가 느슨해지는 것은 때로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유라 씨였습니다. 똑똑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얕고 자제력이 부족한 시누이. 사건은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가까운 친척 몇 분이 더 오셨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은 다시 한번 국민 시어머니 역할을 뽐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제게 음식을 집어주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금쪽 같은 새 며느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지혜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아주버님. 예쁘고 능력도 있는 데다 효심까지 지극하다니까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확 살았어요. 민준이도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오고 싶어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최 여사님 복도 많으시네.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 얻기 힘든데.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지으며 착한 며느리 역할을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가식에 역겨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던 중 한 친척 아주버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지혜 조카가 외국계 회사에서 과장이라며? 대단하네. 나중에는 부부가 분가할 생각이야.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북적북적하게 지낼 거야? 그것은 아주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식탁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준 씨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 저희는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주버님. 부모님이랑 이렇게 같이 사는 게 따뜻하고 좋아서요. 저는 최미숙 여사님이 민준 씨를 날카롭게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디에 살든 다 가족이죠, 아주버님. 중요한 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집도 넓은데 아이도 낳고 손주도 보면서 즐겁게 살아야죠.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술을 몇 잔 마신 유라 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조롱과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웃었습니다. 분가에서 뭐하러 피곤하게 살아요? 아주버님? 이렇게 같이 살아야 우리 엄마가 새언니 감시하기 편하죠. 새언니, 요즘 말 조심하는 게 꼭 이 집에 엿듣는 귀라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같네?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유라 씨를 쳐다보았고 모든 시선도 놀라움과 의아함으로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엿듣는 귀. 이 상황에서 그 단어는 너무나 민감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는 최미숙 여사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딸을 쏘아보았습니다. 살이 타들어갈 듯한 눈초리였습니다. 민준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둘러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얘가 취해서 헛소리를 하네. 유라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유라 씨도 자신이 실언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손사래를 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 농담한 건데 다들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제 말은 같이 살면 새언니가 엄마한테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니 더 조심스러워질 거라는 뜻이었어요. 별뜻 없었어요. 그녀의 해명은 너무나 서툴러서 진실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모두의 머릿속에 큰 물음표가 떠올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위기는 극도로 어색해졌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은 서둘러 일어나 술병을 들고 사람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자자, 식사들 하세요. 음식이 다 식겠네. 유라, 쟤는 신경 쓰지 마세요. 취해서 헛소리한 거니까. 비록 사람들도 다시 웃고 이야기하려 애썼지만 자연스러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식사는 어색함 속에서 서둘러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거실 문이 닫히자마자 최미숙 여사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유라 씨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너 미쳤니, 강유라? 누가 너더러 그렇게 함부로 말하라고 했어? 그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유라 씨는 뺨을 감싸주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술을 많이 마셔? 술 핑계를 대? 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는 거 몰라? 최미숙 여사님은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서둘러 다가와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유라도 잘못한 거 알 거예요. 다들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신경을 안 써? 최미숙 여사님은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생각엔 다들 너처럼 멍청한 줄 알아? 아까 이지혜의 눈빛 못 봤어? 유라를 뚫어져라 쳐다봤잖아. 분명히 의심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방구석에 서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척 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유라를 때리세요? 최미숙 여사님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저를 살피듯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갑자기 말투를 바꾸어 비정상적으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얘야. 그냥 유라가 버릇없이 굴어서 엄마가 좀 혼낸 거야. 피곤할 테니 먼저 방에 올라가서 쉬렴.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계단을 밟았을 때 저는 차가운 미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이라고? 아니,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 유라 씨의 말, 최미숙 여사님과 민준 씨의 반응, 모든 것이 가장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고 내가 그것을 발견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유라 씨의 엿듣는 귀라는 말은 어리석은 실수였지만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또한 그들이 세운 견고한 성벽이 결코 틈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가면을 벗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무엇일까?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이 가족 중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제 시선은 문득 시아버지의 방을 향했습니다. 항상 침묵하고 모든 논쟁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는 남자. 어쩌면 그가 바로 제가 찾아야 할 다음 균열일지도 모릅니다. 유라 씨의 실언 이후 집안 분위기는 은밀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평범한 척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민준 씨로부터 더 강한 경계심과 조심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은 더 이상 제게 과도하게 친한 척하거나 제 재정 상황에 대해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때때로 그가 감추려 애쓰는 불안감과 계산적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오직 유라 씨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피했고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감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최미숙 여사님의 따귀가 그녀를 정말로 두렵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가 그들의 비밀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 목표는 바로 시아버지 강병철 씨였습니다. 이 가족 중에서 그는 제게 유일하게 다른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순하고 과묵했으며 집안의 크고 작은 결정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이 소리치거나 유라 씨가 날카로운 말을 할 때마다 그는 그저 한숨을 쉬며 조용히 정원으로 나가 화초를 돌보곤 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집에서 외부인, 어쩔 수 없는 관객 같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 자문했습니다. 그와 같은 남자가 정말로 벌어지고 있는 어두운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수 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침묵을 선택하는 것일까? 그의 침묵은 동의일까? 아니면 무력감일까? 저는 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와 유라 씨가 모두 외출한 주말 오후를 선택했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병철 씨가 정원의 그네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연꽃차를 끓여 그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버님, 차 한잔 하세요. 저는 그의 앞에 찻잔을 놓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병철 씨는 마치 자신의 생각에서 막 빠져나온 듯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저를 올려다보았고 눈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 그래, 고맙다. 너는 낮잠 안 자니? 네, 잠이 안 와서요.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가볍게 한숨을 쉬며 슬프고 지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아버님, 요즘 저희 집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빙빙 돌리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강병철 씨는 흠칫하며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그저 앞에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네가 막 시집와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그의 말은 회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당혹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약간의 흐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어머님과 유라 씨가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민준 씨 앞에서는 잘해주시지만 뒤에서는 너무 외롭고 무서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눈가를 살짝 훔치는 신용을 하며 동정을 구하는 가련한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강병철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았고 조용한 공간에 작은 달칵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매우 깊었고 동정심과 안타까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네가 착한 아이라는 거 안다.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단지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잡고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요? 왜 어머님과 유라 씨는 저를 그렇게 대하는 건가요? 그리고 민준 씨도요. 저한테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아요. 신혼방의 카메라, 그는 기념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아요. 아버님, 무슨 일인지 아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알려주세요. 저 정말 너무 무서워요. 카메라라는 말을 듣자 강병철 씨의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손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침묵, 얼굴에 뚜렷이 드러난 고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한숨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보았고 눈에는 무력감과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얘야,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거란다. 더 파고들지 마라. 알면 알수록 너만 더 괴로워질 뿐이야. 하지만 왜요? 저는 속으로 차가움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모르면 이 거짓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나요? 아버님, 저는 민준 씨의 아내이고 이 집의 며느리예요. 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강병철 씨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눈은 붉어졌습니다. 권리? 이 집에서는 때로 진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란다. 너는 아직 어려서 이해 못해. 그는 일어나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 한 번만 들어라. 그냥 평소처럼 살아. 묻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 그게 네가 평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야. 그렇게 말하고 그는 집으로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기력이 다한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식어버린 찻잔과 이전보다 더 복잡해진 질문 덩어리 속에 저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괴로워져. 그의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괴로움. 도대체 무엇이 아버지이자 남편인 그를 며느리에게 평온을 위해 거짓 속에서 살라고 권할 만큼 무력하게 만들었을까? 그 비밀은 얼마나 끔찍해야만 할까? 그것은 최미숙 여사님 모자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최미숙 여사님을? 아니면 그 진실이 일단 드러나면 모든 것을 파괴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일까? 저는 그네 의자에 조용히 앉아 문 뒤로 사라지는 강병철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평생 아내의 억압 속에서 살며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남자. 어쩌면 그의 고통은 제 것보다 몇 배는 더 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조언을 저는 따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짜 평온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속고 감시당하고 어두운 계획의 졸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눈을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주저하게 하는 대신 오히려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충동을 더욱 강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선량해 보이는 사람조차 그토록 두려워한다면 그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 이상의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법적인 무언가일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방향이 머릿속에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들의 목표가 돈이고 그들의 비밀이 법과 관련이 있다면 저는 그들을 시험해봐야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충분히 큰 덫을 놓아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와의 대화는 제게 혼란을 남겼지만 동시에 한 가지 가설을 굳혀주었습니다. 강민준 가족의 음모는 분명 돈과 법에 관련될 수 있는 거대하고 무서운 비밀과 관련이 있다는 것. 알면 알수록 더 괴로워진다는 강병철 씨의 조언은 저를 물러서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대담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덫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미끼는 돈 외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중한 계획을 세우는데 며칠을 보냈습니다. 큰 물고기가 미끼를 물게 하려면 충분히 그럴듯한 명분과 충분히 매력적인 액수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벽한 연극을 생각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있는 저녁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시골에서 온 전화를 받는 척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베란다 근처로 가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볼륨으로 하지만 비밀을 지키려는 것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보세요, 막내 삼촌? 저는 약간 놀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 땅이 보상받는다고요? 저는 잠시 침묵하며 귀에 깊게 듣는 척했습니다. 때때로 놀란 듯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모든 관심이 제게 쏠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TV 소리가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요? 저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상에 4억 원이 넘는다고요? 정말이에요, 삼촌? 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다시 침묵하다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네, 알겠어요. 제가 유일한 친손녀라서 가장 큰 몫을 받는 거라고요. 감사해요, 삼촌. 어떻게든 정리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여전히 휴대폰을 든 채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 행복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이 가장 먼저 가식적인 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얘야? 누가 전화했는데 그렇게 기뻐 보여? 저는 자리에 앉았고 손은 여전히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시골 막내 삼촌한테서 전화 왔어요. 삼촌이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 땅이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서 국가에서 큰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하세요. 그래? 얼마길래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유라 씨가 숨길 수 없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당황한 척했습니다. 네, 꽤 큰 금액이에요. 삼촌 말씀으로는 제가 유일한 직계 후손이라 가장 큰 몫을 받게 됐는데 대략 4억 원 정도 된대요. 4억 원. 그 숫자는 거실 한가운데 터진 폭탄과 같았습니다. 저는 최미숙 여사님의 눈이 번쩍 빛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유라 씨의 입가에 걸린 미소도 질투 섞인 어색함으로 변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돌아보았고 눈에는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이야? 자기야? 왜 지금까지 우리 집에 그렇게 가치 있는 땅이 있다는 얘기 안 했어? 저는 서둘러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그 땅은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남기신 거고 우리 부모님도 신경 안 쓰셨거든요. 갑자기 보상받게 되어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최미숙 여사님은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조상님의 은덕이구나. 우리 딸이 정말 복이 많네. 이런 좋은 일에는 축하를 해야지. 민준아, 내일 아내 데리고 쇼핑 가거라. 명품 가방도 하나 사주고 예쁜 금팔찌도 하나 사줘. 우리 아내가 곧 큰 재산을 갖게 될 텐데 우리도 그에 걸맞게 보여줘야지. 그녀의 180도 바뀐 태도에 저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더니 오늘은 아무렇지 않게 우리 딸이라니. 유라 씨도 목소리에 약간의 시샘이 섞여 있었지만 재빨리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새언니 정말 운 좋네. 돈 생겼으니 온 가족한테 크게 한턱 쏴야겠어요. 물론이지. 저는 순진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 생기면 아버님 어머님 용돈도 좀 드리고 유라 씨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언니가 사줄게. 제 연극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물고기는 미끼를 물었고 그 순간부터 이 집에서의 제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시당하거나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여왕처럼 대접받고 떠받들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더 이상 비꼬는 말이 아니라 가장 맛있는 음식이 제 그릇에 담겼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은 더 이상 제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고 심지어 설거지를 자처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곧 부자가 될 텐데 손에 기름 묻혀서 뭐하니. 피부 상한다. 유라 씨는 하루 종일 제게부터 새언니, 새언니 하며 제잘거렸습니다. 돈 쓸 계획에 대해 묻고 비싼 명품들을 추천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직접 오렌지 주스를 갈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더욱 다정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에 투자하고 가업을 확장할 것에 대해 말입니다. 그는 우리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커플이 될 화려한 미래상을 그렸습니다. 알겠지? 자본만 있으면 내 능력으로 우리는 금방 그 돈을 몇 배로 불릴 수 있어. 그때가 되면 자기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기만 하면 돼. 힘들게 일할 필요 없어. 그는 야망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달콤한 말에 완전히 설득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진짜 얼굴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랑, 관심,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유일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4억 원. 그것은 저를 미움받던 며느리에서 그들이 필사적으로 구해야 하는 ATM 기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방에 부부 단둘이 있을 때 민준 씨가 저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그 보상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어? 아마 한일 2주 안으로요. 삼촌이 서류 절차 밟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순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자기야. 그렇게 큰 돈을 너 혼자 갖고 있는 건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 혹시 받게 되면 내 계좌로 옮겨서 내가 대신 보관해주면 어때? 나는 남자고 투자 경험도 있으니 돈이 돈을 낳게 하는 방법을 알잖아. 나만 믿어. 마침내 여우가 꼬리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척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큰 돈을 제가 갖고 있으니 손이 떨려서요. 당신이 보관해주는 게 안전하겠어요. 민준 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아내가 최고야. 저는 눈을 감고 그의 입맞춤을 느끼며 역겨움만 느꼈습니다. 체스 게임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표를 알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왜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카메라까지 필요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 돈을 원했다면 지금처럼 달콤한 말로 유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를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분명 재산을 빼앗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이 전에 말했던 그 빚, 그것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달콤한 연극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와 환대 뒤에 초조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 4억 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최미숙 여사님은 막내 삼촌한테 연락해봤니? 서류는 어디까지 진행됐대? 라고 물었고 민준 씨는 계속해서 화려한 투자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의 감출 수 없는 조급함은 그들을 압박하는 매우 긴급한 이유가 있다는 제 믿음을 더욱 굳혀주었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이 전에 언급했던 그 빚, 그것은 분명 평범한 빚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행동하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진실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시 수진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란뿐만 아니라 한 가지 가설을 가지고 갔습니다. 수진아, 강민준이 아주 큰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
온 가족이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계획을 세울 정도로 큰 빚 말이야. 혹시 조사해볼 방법이 있을까? 저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개인 채무조사는 어려워, 지혜야. 신용정보랑 관련된 거라 은행의 보안 정보거든. 내가 그 시스템을 해킹할 수는 없어. 그건 불법이야. 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는 거야? 잠깐만.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 내 옛날 친구 중에 지금 큰 은행 신용평가팀에서 일하는 애가 있어. 어쩌면 그 친구가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장담은 못해. 강민준 주민등록번호랑 개인정보 좀 줘봐.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수진이에게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일단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소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날들은 이전보다 더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행복한 며느리 역할을 해야 했고 속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진실을 찾기 전에 그들이 인내심을 잃고 무슨 짓을 저지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수진이가 한밤중에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지혜야, 너 지금 어디야? 혼자 있어? 지금 당장 해야 할 말이 있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방에 혼자 있어. 무슨 일이야? 일단 앉아. 이 일은 너랑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민준 씨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민준 씨는 최미숙 여사님이 말했던 수천만 원 정도의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의 3억 원에 달하는 빚에 얽혀 있었습니다. 3억? 저는 제 길을 의심하며 외쳤습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빚이 그렇게 많아? 그게 가장 끔찍한 부분이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아니야. 이건 도박 빚이야, 지혜야. 강민주는 대규모 불법 온라인 도박에 빠졌어. 자기 돈뿐만 아니라 사채업자들한테 고금리로 돈까지 빌려서 다 날렸어.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지금은 3억 원 가까이 불어났대. 저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도박, 사채업자. 영화에서나 듣던 단어들이 이제 제 남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세련되고 지적인 남자가 사실은 물불 안 가리는 도박꾼이었다니.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지혜야. 그들은 민준이한테 한 달 안에 빚을 갚으라고 시한을 줬대. 그렇지 않으면 그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 생각에 그 시한이 거의 다 된 것 같아. 그래서 그 가족이 내 4억 원에 그렇게 목을 매는 거야. 너는 구명정이 아니라 그들이 그 깡패들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먹잇감인 거야.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돈을 필요로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왜 그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저를 24시간 감시해야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 재산을 빼앗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제가 이 비밀을 알게 될까봐, 제가 도망칠까봐. 그들은 제 모든 행동과 관계를 파악하고 제 약점을 찾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만약 제가 순순히 돈을 준다면 괜찮지만 만약 제가 반항한다면 그들은 기록된 민감한 정보를 이용해 저를 협박하고 통제하고 침묵시키고 재산을 넘기도록 강요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계획, 모든 세부 사항까지 계산된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감정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저를 아들의 잘못에 대한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분노가 두려움을 압도하며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안해해서 인질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지혜야, 내 말 듣고 있어? 수화기 속 수진이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당장 거기서 나와야 해. 이건 더 이상 가족 갈등 문제가 아니야. 조폭이랑 관련된 일이라고. 아주 위험해. 아니, 저는 차갑고 이상할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 데도 안 가. 너 미쳤어?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남아서 뭐 하려고? 그들이 너한테 돈 줘서 조폭빚 갚으라고 강요하는 거 기다리게? 나는 그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체스 게임을 원했으니 내가 그들과 놀아주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희생양이 아닐 거야. 내가 이 게임을 조종하는 사람이 될 거야. 저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증거, 그들의 음모에 대한 녹음 파일, 그리고 이제 저는 가장 큰 비밀,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가장 깊은 동기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배신의 고통은 힘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남아서 그들이 제게 한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너 뭐 하려고?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가장 재미있는 연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저는 수진이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 앞으로 다가가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어제의 순진하고 약한 이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타올랐고 강철 같은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고 그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이용해 늑대무리 전체를 잡아들일 것입니다. 수진이와의 통화 후 저는 더 이상 공황 상태에 빠진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은 결정체처럼 굳어져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짜 얼굴과 목적, 그리고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까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감.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감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제가 곧 노을덫에 쉽게 걸려들게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판을 뒤집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제 연극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역할로. 저는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라 순종적이고 효심 깊으며 완전히 복종하는 며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제가 민준 씨와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최미숙 여사님과 민준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풍성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이렇게 많이 차렸네. 민준 씨가 여전히 졸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다정하고 순종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어머님의 며느리가 된 게 얼마나 행운인지요. 우리 가족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최미숙 여사님을 돌아보며 진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돈 문제도 깊이 생각해봤어요. 부부는 한 몸이고 재산도 공동의 것이잖아요. 그 보상금은 민준 씨가 관리하고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자라 그런 큰 돈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민준 씨가 알아서 하게 두는 게 맞아요. 저는 집에서 가족들 돌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제 말은 강력한 안정제와 같았습니다. 저는 최미숙 여사님과 민준 씨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저를 살피지 않았고 대신 만족감과 승리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먹잇감이 완전히 굴복한 것입니다. 최미숙 여사님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그렇게 생각해주니 엄마가 너무 기쁘구나.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정말 속 깊은 아이야. 걱정 마라. 민준이가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돈을 맡기면 그 애가 잘 불려서 네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거다. 네, 민준 씨 믿어요, 어머님. 저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연극은 완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시어머니가 꿈꾸는 이상적인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요리하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절대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이 뭐라고 하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그림자, 이 집의 무급 가사도우미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낮의 역할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들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증거 수집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카메라와 녹음기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바로 그것들을 이용해 그들에게 맞설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탐지 장비와 무선 감시 카메라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전문 소프트웨어를 빌렸습니다. 수진이는 사용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가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노트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저는 그들이 설치한 카메라 시스템의 IP 주소와 비밀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너무 자신만만해서 간단한 기본 비밀번호를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비밀 세계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집안의 모든 카메라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 서재, 부엌, 그리고 제 침실까지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비디오와 오디오가 업로드되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장 폴더를 클릭했을 때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수백 개의 비디오와 오디오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소름 끼치게 역겨웠지만 동시에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고마워. 스스로를 올가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직접 만들어줘서. 저는 제 사적인 모습이 담긴 파일은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거실과 부엌에서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끼고 인내심을 갖고 각 부분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것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최미숙 여사님 모자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저를 가장 빨리 돈을 이체하도록 유인할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엄마, 쟤를 좀 더 재촉해야 해요. 그놈들이 매일 전화해요. 다음 주까지 돈 없으면 집에 와서 난리치겠다고 협박한다고요. 그것은 민준 씨의 불안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알고 있어. 너는 걔한테 계속 달콤하게 대. 그 아이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몇 마디만 하면 바로 마음이 약해질 거야. 엄마한테 맡겨. 방법이 있으니. 최미숙 여사님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민준 씨가 채권자들과 통화하는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빚 상환을 연기해달라는 애원,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등골 오싹한 협박. 저는 그 모든 녹음 파일을 조심스럽게 다운로드하여 수진이가 준 USB와 여러 겹으로 보완된 저만의 클라우드 저장 계정에 백업했습니다. 증거는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덫을 놓을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착한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돈을 받는 것에 대해 조급해하는 척. 자주 막내 삼촌에게 전화하는 신용을 하며 서류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삼촌,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실 수 없어요? 남편이 좋은 투자 계획이 있는데 늦어지면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돼요. 저는 거실에서 크게 말했고 그들 모자가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 조급함은 그들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고 경계를 풀게 했습니다. 그들은 제 막내 삼촌이 사실은 대포폰에 불과하고 수화기 너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단순히 제출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그들이 편집이나 조작이라고 발뺌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마지막 연극, 그들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큰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얼굴이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야만 하는 무대. 그리고 저는 완벽한 무대를 생각해냈습니다. 가족회의. 그들이 항상 내세우던 가족의 명예라는 것이 제 손에 의해 벗겨질 바로 그 자리. 이 체스 게임. 저는 반드시 절대적인 승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제 연기는 갈수록 절정에 달했습니다. 제 순종적이고 복종적이며 다소 돈을 밝히는 듯한 모습은 시댁 식구들이 제가 완전히 자신들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조금의 의심도 없이 수학의 날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마지막 미끼를 던질 완벽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충분히 큰 미끼. 그리고 한번 물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미끼. 저는 이 결정적인 한 수를 위해 매우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음모를 반박할 수 없게 폭로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계획을 말하고 가장 어리석게 행동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두려움만큼 인간의 이성을 빠르게 마비시키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최미숙 여사님도 그곳에 앉아 때때로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4억 원에 대해 묻고 싶어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벨소리는 제가 일부러 막내 삼촌 번호에 설정해둔 시골풍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는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보세요? 삼촌, 어떻게 됐어요? 소식 있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며 듣다가 기쁨에 찬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요? 삼촌? 다 끝났다고요?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다고요? 세상에 삼촌, 정말 감사해요.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주 크게 말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민준 씨 모자의 귀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나 앉고 눈이 번쩍 빛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은 두 손을 꼭 쥐었고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연기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삼촌이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현금으로 인출하면 위험하니까 그냥 통장에 안전하게 두라고요. 네, 삼촌 말씀대로 할게요. 절대 인출 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절대 인출 안 할 거니라는 말이 바로 결정적인 미끼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제가 현금을 인출해서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곳에 숨기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모든 돈을 통장에 둘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저는 그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통장의 통제권을 얻어야만 한다는 생각.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돈 들어왔어요. 4억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정말. 민준 씨가 외쳤습니다. 그는 달려와 저를 번쩍 들어안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대박이다. 자기야. 우리 이제 부자야. 최미숙 여사님도 일어나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얘야. 엄마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이 집의 귀인이야. 돈도 생겼으니 내일 너랑 민준이랑 은행 가서 절차 밟아라. 무슨 절차요? 저는 순진하게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은 민준 씨에게 눈짓했고 민준 씨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 옆에 앉아 다정하지만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저번에 내가 한 말 기억나? 그렇게 큰 돈을 너 혼자 통장에 두는 건 안전하지 않아. 혹시 나쁜 사람이 알게 되거나 서류에 문제가 생기면 복잡해지잖아. 내일 은행 가서 위임장을 쓰거나 내 이름을 공동 명의자로 추가하는 건 어때? 그렇게 하면 내가 너 대신 관리하고 잘 지켜줄 수 있잖아. 괜찮겠어? 제 예상대로 그들은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제 계좌에 접근할 권한을 원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요즘 사기가 많다고. 최미숙 여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상처받은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니? 설마 너는 엄마랑 네 남편을 못 믿는다는 거야? 우리는 한 가족이고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를 남이나 사기꾼으로 생각하는 거니? 민준 씨도 서둘러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기야,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네 남편이고 단지 너와 우리 가족의 재산을 지켜주고 싶을 뿐이야. 나를 못 믿어? 그들은 가족애라는 연극을 시작하며 제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저는 그들이 가장 설득력 있는 말, 가장 달콤한 약속을 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말들이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이는 척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무서워서 죄송해요, 어머님 민준 씨. 제가 마음이 약해진 것을 보자 그들은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은 저를 안고 달랬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너한테 화 안 났어. 네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 이해해. 엄마랑 내 남편 말만 들으면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민준이가 얼마나 좋은 투자 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지 봐. 이 돈으로 사업하면 금방 수십억이 될 거야. 그때는 너는 그냥 앉아서 즐기기만 하면 돼. 얼마나 좋니? 맞아, 자기야.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약속할게. 딱 1년 안에 너한테 지금 집보다 더 크고 예쁜 다른 빌라를 사줄게. 차도 사주고 다이아몬드도 사주고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사줄게. 나를 믿고 그 돈을 맡겨주기만 하면 돼. 저는 그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완전히 설득된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약속하는 거죠? 맹세할게? 민준 씨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당신이랑 은행에 갈게요. 민준 씨와 최미숙 여사님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승리감에 찬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대화, 계산적인 연극과 거짓 약속이 제 옷 주머니에 숨겨진 녹음기에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클라우드 저장소에 실시간으로 동기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재산 탈취 음모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미끼는 던져졌고 물고기는 미끼를 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이 연극의 막을 내릴 큰 무대를 준비하는 것. 저는 그들이 설득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 그들은 집안에 영향력 있는 어른들을 초대해 저를 설득하고 더 많은 압력을 가하려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제 동의를 얻은 후에도 최미숙 여사님 모자는 완전히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밤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까? 제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워했습니다. 4억 원이 확실히 자신들의 손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최미숙 여사님은 더 큰 압력을 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과 가문의 명예라는 이름의 압력. 그녀는 가족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후 주말 저녁, 우리 집은 다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즐거운 파티가 아니라 엄숙하고 다소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은 시댁 집안에서 가장 발언권이 있는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큰아버님, 셋째 삼촌, 그리고 몇몇 나이 많은 고모님들. 이들은 그들의 말이 무게가 있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은 제게 이것이 좋은 소식을 알리고 또한 제가 곧 받게 될 큰돈의 관리에 대해 어른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음모를 합리화하기에 너무나 완벽한 핑계였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연약하고 수줍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단순한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했으며 머리는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갑작스러운 행운에 아직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워 어른들의 지도가 절실히 필요한 젊은 며느리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역할은 어른들이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주인 역할의 최미숙 여사님은 감성적이고 교활한 연설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극찬하며 제가 온 가족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복덩이 며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상속금을 받게 되었다고 엄숙하게 발표했습니다. 큰아버님, 아주버님들, 저희 집 지혜가 외조부모님께서 남기신 땅 보상금으로 아주 큰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4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가문의 큰 복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아직 젊어서 큰 돈을 관리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지혜는 또 너무 순하고 착해서 이렇게 큰 돈을 갖고 있으면 저희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른들을 모신 이유는 첫째는 기쁨을 나누고 둘째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지 어른들의 조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겸손한 말투로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말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신망이 두터운 큰아버님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여사님이 그렇게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큰 돈은 탈이 나기 쉬워. 젊은 부부에게는 어른들의 지도가 필요해. 그는 저와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둘 생각은 어떠냐? 민준 씨는 어머니의 신호를 받고 즉시 일어나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큰아버님. 저도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잠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자이고 집안의 기둥이며 사업 경험도 조금 있습니다. 이 돈으로 안전한 곳에 투자하여 가족의 재산을 더욱 불려나갈 것입니다.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의견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는 매우 당당하고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책임감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도 민준 씨와 어머님 뜻에 따르려고요. 저는 여자라 이런 큰돈 문제는 잘 몰라요. 제가 잘못 관리해서 조상님이 남겨주신 돈을 잃게 되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제 연약하고 순종적인 모습은 어른들을 완전히 설득했습니다. 셋째 삼촌이 말했습니다. 지혜 조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여자는 부엌일이나 자식 걱정을 해야지 큰 사업이나 돈 문제는 남자가 책임지는 거야. 민준이가 남편이니 그 애가 관리하는 게 이치에 맞지. 한 고모님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돈은 한 곳에 모아둬야 관리하기 쉽지. 민준이한테 맡겨. 시어머니가 감독하면 걱정할 것도 없고 부부는 서로 믿어야지. 회의는 집단적인 설득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모두가 번갈아가며 부부의 도리, 남자의 역할, 여자가 큰 돈을 갖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가장 가부장적인 논리와 편견들이 저를 압박하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 탈취 음모를 온 가문이 지지하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결정으로 성공적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만약 제가 반항하려 했다면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 이른바 도리와 전통에 맞서는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때때로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완전히 굴복한 것처럼 저는 그들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스스로 덫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 이 전체 회의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강압적인 말, 편향된 논리. 모든 것이 제가 원피스의 비밀리에 설치한 단추 녹음기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을 때 큰아버님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됐다. 부부가 합의했고
지혜 조카도 남편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결정하자. 그게 가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내일 두 사람은 은행 가서 절차를 마무리하거라. 기억해라. 부부는 한마음으로 살아야지. 돈 때문에 의심이 생겨서는 안 된다. 네, 큰아버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민준 씨와 제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회의는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만족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며느리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건배하며 화려한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무대가 세워졌고 배우들이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연극의 조용한 연출가인 제가 막을 내릴 마지막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내일 그들이 모두 모였을 때 저는 누가 이 체스 게임을 진정으로 조종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엄숙했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은 제가 은행에 가서 민준 씨와 절차를 밟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른들을 일부러 머물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지 못하도록 최후의 압박, 부인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실에는 모든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착한 며느리가 시댁의 전 재산을 넘기는 중대한 순간을 목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멋진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어른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승리자의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내려왔고 여전히 어제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단순한 원피스, 약간 당황하고 수줍은 얼굴,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자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 다 됐어? 가자. 다들 우리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잖아.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둘러본 후 민준 씨를 돌아보며 작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가기 전에 당신과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어른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작은 선물이 있어요. 우리 오늘의 기쁜 날을 기념하는 선물로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민준 씨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선물인데 자기야? 돌아와서 보면 안 돼? 아니요. 지금 모두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금방 끝나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누구의 동의도 기다리지 않고 거실의 대형 TV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에서 케이블과 USB를 꺼냈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은 약간 불쾌해 보였습니다. 얘는 뭘 이렇게 번거롭게 구니. 할 일이나 빨리 끝내지. 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어머님.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TV와 연결했습니다. 큰 화면이 켜졌고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제 연극의 가장 절정 부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연 파일은 비디오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선물이에요. 화면에 우리 호텔 신혼방의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랑 정장을 입은 민준 씨가 의자 위에 올라가 화재 경보기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영상은 매우 선명했고 그가 플라스틱 덮개를 열고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조심스럽게 다시 닫는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거실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선물이에요. 저는 오디오 파일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와 최미숙 여사님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한 글자 한 글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될 거예요. 쟤는 아무것도 눈치 못 챌 거예요. 그래. 실수 없이 잘 처리하거라. 첫 번째 영상이 그들을 경악시켰다면 이 녹음 파일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큰아버님이 최미숙 여사님을 획 돌아보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여사,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서 무슨 계획이라는 거야? 최미숙 여사님은 입술을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아주버님, 저는 몰라요. 저건 제가 저희를 해치려고 편집하고 조작한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것들도 조작인가요? 화면에는 날짜별로 이름이 붙여진 수많은 오디오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 파일을 클릭하자 다시 그들 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쟤를 좀 더 재촉해야 해요. 그놈들이 매일 전화해요. 너는 걔한테 계속 달콤하게 대해.
그 아이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저는 다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 씨가 채권자들과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애원과 협박, 적나라하고 더러운 진실이 가차없이 폭로되었습니다. 거실은 끓는 기름 가마솥처럼 변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맹렬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도박빚 때문이었구나. 며느리 재산 뺏으려고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정말 믿을 수가 없네. 이 집안이 무슨 명문가라고. 완전 사기꾼 집단이잖아. 최미숙 여사님은 소파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잿빛이 되었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비틀거리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선물. 온 가족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특별한 선물이에요. 저는 마지막 비디오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축 카메라로 비밀리에 녹화한 어제의 가족회의 전체 영상이었습니다. 모든 강압적인 말, 가부장적인 논리, 저를 유인의 돈을 넘기게 하려던 모든 계획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공들여 연출한 연극이 이제 바로 그들 자신에게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버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최미숙 여사님과 민준 씨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너희 모자, 너희가 이 가문 전체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더러운 짓을 덮으려고 해? 너희한테 이제 무슨 낯짝이 남았냐? 셋째, 삼촌도 책상을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치욕스럽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치욕스러워. 어제 저를 그토록 설득하던 어른들이 이제는 최미숙 여사님 모자를 가차없이 비난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가문의 명예는 이제 바로 그 가문의 엘리트 구성원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렸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이 스스로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친척들이 그들을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민준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는 제 발치로 기어와 제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지혜야, 제발 나를, 우리 엄마를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전부 다 내가 잘못했어. 최미숙 여사님도 더 이상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쓰러져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명문가, 완벽했던 연극, 모든 것이 불과 몇 분 만에 모든 친척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체스 게임, 저는 이겼습니다. 절대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거실의 광경은 이제 치욕과 분노가 뒤섞인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최미숙 여사님이 명예의 방패로 삼으려 초대했던 어른들은 이제 가장 혹독한 심판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모르게 최미숙 여사님 모자의 추악한 연극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지켜왔던 가문의 체면은 이제 씻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졌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안전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무너져 내린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그저 연민과 경멸만이 남았습니다. 용서?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감정 하나 없이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결혼식 방에 그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용서라는 두 글자를 생각이나 했나요? 당신 어머니와 함께 내 재산을 빼앗아 도박빚을 갚을 계획을 세웠을 때 부부의 정을 생각했나요?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강민준 씨.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넋나간 채 의자에 앉아있는 최미숙 여사님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제게 며느리의 도리, 현모양처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정작 당신 아들에게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는 법은 가르치는 것을 잊으셨네요. 어머님은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죄를 감싸고 비겁함을 용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 결과는 바로 어머님이 만드신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비난도 울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이 남긴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책상으로 다가가 노트북과 USB를 챙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어른들을 돌아보며 예의 바르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른들께 저희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모든 것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저 이지혜는 이 순간부로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강민준 씨와 최미숙 여사님의 사기, 사생활 침해, 재산 탈취 음모에 대한 모든 증거와 함께 제출할 이혼 서류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저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거짓 외에는 받은 것이 없으니까요. 저는 단지 제 자유와 명예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가방을 들고 곧장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치욕 속에 무너져 내린 한 가족을 뒤로했습니다. 절망 속에 무릎 꿇은 남편을, 모든 가짜, 달콤한 기억과 진짜 고통을 뒤로했습니다. 문을 나서자 아침 햇살이 따뜻하고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새로운 날의 맑은 공기를 느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숨을 쉬고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고통이나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해방과 재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잃었지만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믿음과 배신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이 존중과 진실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해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나라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한 여성의 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믿을 수 있지만 일단 막다른 길에 몰리면 우리는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단호하게 일어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강민준 씨 가족은 사채빚을 갚기 위해 그 집을 팔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더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권위 있고 당당했던 최미숙 여사님은 과묵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민준 씨도 직장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공들여 쌓아 올렸던 명예와 지위는 결국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일과 친구 관계에 집중했고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제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사랑이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누구도 내 가치와 존엄을 짓밟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